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국 재건 법안 중에서 처방약값 낮추기 등 4가지 축소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에서 처방약값 25% 이상 낮추기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기 2차 추가 배포를 시작합니다. 팬데믹 초기 배달 주문으로 영업을 이어갔던 식당들이 물가 상승과 수수료 등으로 배달 주문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2세들 가운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이달 말인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에는 이탈하지도 못해 한국에서는 한국군에 입대하거나 병역 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에서는 공직 진출이 막히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올해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이달 말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2세들 중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이달 말인 3월 31일까지 총영사관에서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미국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출생 당시 부모들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한인 2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무려 20년간이나 국적을 버리지 못해 이중 국적자로서 한국서는 병역 의무를 지는 동시에 미국에선 공직 진출이 막히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한국 국회에서 9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면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으나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년처럼 국적 이탈을 이달 말 안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자들은 총영사관에서 영사민원실 전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부터 해야 합니다. 주미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국적 이탈에 요구되는 신청서와 증명서 등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영사관에 방문해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부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예약 잡기가 쉽지 않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데도 수일이 걸리며 신청서 접수 후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8세 되는 해에 국적 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들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관학교, 연방외교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의 진학 또는 진출하기 어려워지는 막대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정밀 신원조회 시에 이중 국적임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미국 국적만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한국 국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허위 진술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중 국적을 고백하면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돈을 번 경우 병역 대상자로 분류돼 한국 군대에 가야 하거나 병역 기피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한인 2세가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1년에 6개월 이하 단기로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고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면 병무청 수학 허가를 받아 유학 기간에는 병역 의무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2004년 이후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만 1세가 넘었다면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간 내 총영사관으로 가서 국적 이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 중 병역 문제 때문에 남성들은 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했으나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도 미국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조 맨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실상 자초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중에서 4가지 부분만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무산시켰던 조 맨신 상원의원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유층과 기업 증세로 예산을 마련한 후 물가 잡기와 적자 축소에 절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과 최소 1개의 의료 또는 보육 지원을 시행하자는 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연시에 사실상 좌초된 바이든 터나운 미국 재건 법안이 원안대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자 원점에서 새 출발하되 대폭 축소한 대안을 재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연두교소에서 기후변화와 사회복지 확충안을 언급하자 지난해 12월 무산시켰던 민주당의 조맨신 상원의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첫째,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유층 대기업 증세부터 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방약값 낮추기는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들과 협상하도록 허용해 처방약값을 낮춤으로써 6,300만 명의 메디케어 노년층과 장애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정의 수도 10년간 790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보관으로 광범위하고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은 민주당만의 지지로 독자 가결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인상으로 거둬들이는 세입과 처방약값 낮추기로 절약하는 재정은 두 분야로 똑같이 나눠 투입하자고 조맨신 상원의원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절반은 물가 잡기와 연방적자 축소에 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과 최소한 1개 이상의 최우선순위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10년간 시행하는 데 투입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맨신 상원의원과 비공식 대화를 시작한 바이든 배악권에서는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처방약값 낮추기부터 대통령의 첫 연두교수에서 중점 언급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동시에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에너지 전환책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으로 미루어 세금 인상과 처방약값 낮추기 절약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안팎의 세입을 늘려 절반은 물가 잡기와 연방적자 감축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에너지 전환, 의료와 보육 지원에 쓰는 축소안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처방약값 낮추기가 채택되면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처방약값을 최소 25% 할인받고 연간 2,000달러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인슐린은 한 달 3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가 영구화되면 1,450만 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이 1인당 하나에 950달러씩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 내에선 처방약 값이 25% 이상 낮아지고 연간 2,000달러를 넘지 않는 할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나선 처방약 값 낮추기 방안이 확정 시행되면 6,3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처방약 값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6천만 명이나 어려움에 빠뜨려온 처방약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물가 잡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처방약값 낮추기부터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방약값 낮추기는 하원에서 통과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돼 있고 상원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첫째,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재향군인부,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제약회사들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재향군인부와 국방부 등의 현역 예비역은 물론 은퇴한 군인들에 대한 처방약값도 제약사와 협상해 저렴한 약값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이 재향군인부, 국방부 등과 마찬가지로 협상권을 허용받으면 처방약 값을 현재보다 25%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보다 처방약 값이 25% 낮아져 메디케어 가입자 6,330만 명은 연간 수천 달러씩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처방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120만 명은 평균 약값으로 2,0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예산에선 10년간 79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추산했습니다. 하원 가결안이 그대로 채택되면 연방 당국이 제약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는 고가의 처방약들은
2025년에는 10종류, 26년과 27년에는 15종류, 2028년에는 20종류로 늘어나게 됩니다. 처방약값 낮추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한 인하와 함께 연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처방약값의 상한선을 $2,000로 설정해 그 이상은 본인이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뇨병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의 경우 한 달에 지불하는 약값이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시키게 됩니다. 또한 처방약값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르게 되면 리베이트로 돌려주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차 코로나19 자가진단기를 배포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2차 추가 배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주소당 4개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1차 주문을 하지 않는 경우 총 4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고 자가진단기 음성 결과를 인정해주는 기관도 늘고 있는 만큼 미리 수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코로나19 자가진단기 추가 주문이 시작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월 중순 이미 주소당 4개의 자가진단기를 주문받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5억 개의 진단기를 배포한다 밝혔지만 현재까지 3억 개 미만만 주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1월처럼 주소당 4개의 자가진단기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주문한 적이 없다면 4개씩 2번, 총 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covidtest.gov로 주문하거나 무료 전화 800-232-6233번으로도 자가진단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도 간단합니다. 이름과 주소만 입력하면 되고 배송 알림 수신을 받고 싶은 경우 이메일을 추가로 기입하면 끝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는데 배송에 걸리는 시간은 7일에서 12일 사이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또 다른 변이에 대비하고 학교 등 가정용 자가진단기 결과를 인정해주는 기관도 늘고 있는 만큼 비상약 개념으로 미리 수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조언합니다. 자가진단기가 도착하면 먼저 포장 상태부터 살펴야 합니다. 박스가 젖어 있거나 손상돼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된 자가진단기는 미리 열어보지 말고 검사 직전 개봉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상온에서 인쇄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팬데믹 초기 배달 주문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식당들이 이제는 이 배달 주문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장 손님을 응대하면서 배달 음식까지 포장해야 하는 일거리가 늘어난 데다 추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식당들은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 값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달 회사에 내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가격마저 올라 배달 주문의 마진율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매장에 방문 손님을 받을 수 없었을 때 그나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배달 주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달 주문이 많은 식당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배달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배달 기사를 따로 고용하거나 배달 전문 업체를 통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장 손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포장 주문도 처리해야 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식당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다시 방문 손님이 늘고 있지만 배달 주문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합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하던 배달 주문은 현재 10% 가까이로 늘어나 있습니다. 조사업체는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이 배달 문화에 더 익숙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많게는 음식값의 30% 이상을 배달 주문 처리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호소합니다. 배달 주문이 마진이 약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추가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한인 식당의 경우 손님들이 식당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식당의 경우 음식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많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기사 배달비와 일회용 포장용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는 사이 음식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는 지난 1년간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버이츠의 경우 지난 4분기 13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4분기에 11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고객의 소비 형태가 바뀜에 따라 빠르게 영업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타코벨과 버거킹은 드라이브스루 레인을 추가해 손님들의 음식 픽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치폴레도 대부분의 매장에 고객들이 미리 주문하고 직접 픽업해 갈 수 있는 디지털 전용 레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은 종업원 상해보험, 즉 직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이 시간에는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체 보험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 그 사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워커스 컴이라고 부르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들이 근무 중에 다치거나 그 직업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을 경우 아니면 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어떤 법률적인 일이 생겨서 법률 비용을 커버하거나 5월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직원의 사망 시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대신해서 페이해주는 플랜으로 그것을 종업원 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바로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고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의무화돼 있나 보죠? 각 주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종업원 상해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에서는 2명 이상이면 꼭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각 회사의 형태마다 어떻게 룰이 틀려지는지는 각 주마다 각 회사의 타입마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정부에서 이것을 알게 될 시 벌금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영업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의 리밋이 있기 때문에 꼭 의무화되어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 경험으로는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싼 보험을 찾다 보면은 몇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험 중에서는 2가지의 약관이 있다는데 그 중요한 약관 2가지는 무엇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2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당했을 경우 의료 비용과 일을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인건비 관련해서의 커버하는 부분이고요. 2번째 파트는 Employers Liability라고 해서 직원이 받는 어떤 보상금이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들, 5월 제3자가 이 직원의 부상과 질병과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의 이슈를 삼았을 때 커버되는 부분이 파트 2번째에서 커버가 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클레임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이 사고나 다쳤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셔서 더 큰 피해나 아프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보험회사 전문인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24시간 안에 클레임이 접수되어 빠르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 상해 보험을 따로 관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따로 있나요? 각 보험회사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를 더 막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동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갔을 경우 클레임의 처리 속도라든가 의료 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 상해 보험을 보상 횟수가 많아진다거나 또 클레임 횟수가 많아지면 그게 고용주한테 더 큰 부담이 나중에 될 수가 있을까요? 클레임하는 횟수나 또 클레임 페이아웃 되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래서 클레임을 안 하거나 직원들을 병원에 안 가게 한다거나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리포트를 하여 주시고 또 다쳤을 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병원이나 신속한 처리를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답 외에도 혹시 우리 고용주가 알아야 될,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페이하시는 직원들이 있으세요. 그런 직원들일 경우 커버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하는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커버될 수 있게끔 보험회사들하고 얘기를 잘하는 경우들이 또 이렇게 디펜드 온 케이스라고 하죠. 있긴 하지만 그 보험회사들이 요구하는 서류, 텍스 서류라든가 이런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커버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